미래를 예측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 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내면의 소리를 들으란 말을 우리는 자주 듣는다. 이 내면의 소리는 무엇인가? 현자들은 내면의 참나가 전해주는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알아차리는 내면의 소리는 기껏해야 빈정거림이나 푸념, 아니면 끊임없이 조잘거리는 수다스럽고 줄거리 없는 독백일 뿐이다. 젊은 시절 나는 이 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다. 아무리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절절한 삶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어 헤매는 혼돈의 시간 속에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지혜의 말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요원하였고 내 마음에 들리는 것은 불만의 찬소리밖에 없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은 것은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라는 것이다. 작심하고 명상을 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마음먹고 내면의 소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어느덧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그 과정이 녹록치 않으므로 사람들은 이것을 초감각적 지각이라 구분지었다. 사람들이 초감각적 지각이라 부르는 이것을 깨우기 위해서는 고요한 의식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잡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귀 기울일 시간이 없거나 아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의 내용은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의 힘은 내면의 소리에서 온다는 푸시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다. 어떤 연구기관이 연령 성별 배경이 다른 55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질문은 아주 간단했다. 1. 매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혼자 있을 때 보통 무엇을 하는가? 2. 혼자 있을 때 자기 내면과 교류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3. 혼자 생각할 때 주로 어떤 일,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가? 조사 결과 80% 이상의 사람이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이 3에서 4시간 정도였다. 이 시간 동안, 즉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 또는 집안일을 하거나 요리, 독서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했다. 응답자들은 연애 문제나 다이어트의 고통 또는 대인관계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면 생각하기를 꺼려했다. 자신의 내면과 깊은 교류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드라마 보는 것으로 만족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정말 피곤하다고. 쉴 때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고. 시간만 더 있다면 난 쇼핑이나 실컷 하고 싶은 걸. 이것이 실상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 온갖 이유를 들어 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자신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비록 사람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일은 달랐지만 대부분 외부 세계의 정보를 피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 정보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부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도 홀로 있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거나 쇼핑몰 검색,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검색하며 시간을 보낸다. 검색을 통하여 사람들이 알아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간다. 사람들은 피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졌으며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자신의 생각 따위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현대인들은 대부분 타인에 의해 조종당한다. 일상생활에서나 일에서나 심지어 휴식 시간을 보내는 방법조차도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사람들을 단단히 움켜잡고 행동을 좌지우지한다.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하는 거야.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은 잠재의식이 치는 장난이다. 우리의 생활이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는 순간 진정한 초감각적 지각도 깨울 수 없게 된다. 잠재의식이 당신을 현재에 묶어둔 채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면 미래를 결정하는 초감각적 지각을 영원히 손에 넣을 수 없다. 진정한 초감각적 지각을 깨우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시도해야만 한다.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말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 성공한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투자의 귀재였다. 2008년 세계금융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한 그는 주식이 대폭락하기 전에 팔아치워 큰 손해를 막은 것으로 유명하다. 나는 그에게 당시 어떻게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물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펀드계는 리스크가 큰 곳입니다. 주가지수가 지나치게 높으면 공매도 압력이 증가합니다. 반면 주가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08년 초에 다우지수는 연일 하락세로
2007년 최고점이던 14,000점에서 11,000점까지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 사람들은 너 나할 것 없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펀드 매니저들과 다른 펀드 회사들도 대거 주식 매수에 나섰으니까요. 우리 회사 사장님과 주주들조차 제게 빨리 주식 지분을 늘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랬군요. 그때 당신 생각은 어땠나요? 당시 기술주와 시장 분위기를 막론하고 모든 지수가 주가 반등 국면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장외 자금도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세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이어서 말했다. 저는 스스로에게 정말 실질금리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정말 안정 기미를 보이는가? 제 눈에는 몇몇 표면적인 현상만 보였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더 매입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머지않아 위기가 닥치리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두가 크게 한탕을 노리고 안달일 때 사장님과 주주들을 설득하여 모든 주식을 깨끗이 팔아치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제 결정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될 이유도 충분치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예감을 믿어주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지수가 7,000점 아래로 대폭락했을 때에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제 마음도 홀가분해졌습니다. 하하,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백만장자 대열에 오른 부자들 중에는 상장회사나 주식시장에 대한 아무런 분석 없이 오로지 느낌에만 의지하여 투자하는 투자의 귀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에 의지해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지요. 물론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저는 그들의 예지력을 믿습니다. 우리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의 진정한 감각을 찾도록 해보자. 그러면 적어도 미래에 대한 생각이 생길 것이고 다음에 이야기할 학습과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원하기만 하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일까? 인간에게는 정말 이러한 능력이 있을까? 다음에 들려줄 이야기는 폴란드의 제르나크에서 일어난 아주 감동적인 실화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나는 로스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 두 사람은 한시도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사랑했다. 하지만 로스는 미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전쟁터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고향에서 연인을 기다리는 다른 아가씨들과 마찬가지로 미나 역시 매일 로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지만 로스의 그림자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매일 로스를 그리워한 탓인지 미나는 꿈을 꿨다. 어느 날 밤 미나는 로스가 동굴에 갇힌 꿈을 꾸었다. 꿈에서 로스는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바위를 필사적으로 밀고 있었다. 하지만 커다란 바위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꿈속 광경은 너무도 생생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꿈은 너무나 생생하게 미나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자신이 왜 이런 꿈을 꿨는지 의아했지만 미나는 크게 마음에 두지 않은 채 매일 로스를 기다렸다. 한 달 후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로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나는 로스가 반드시 살아 돌아오리라 믿으며 언제나 그랬듯이 동네 어귀에서 그를 기다렸다. 1년이 흐른 어느 날 밤 미나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꿨다. 이번에는 작은 요새가 꿈에 보였다. 요새의 출구 역시 지난번 꿈속의 동굴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바위로 막혀 있었다. 바위의 모양 역시 똑같았다. 로스는 여전히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고 또 밀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미나의 귀에 로스의 구조 요청 소리가 너무도 또렷하게 들렸다. 지난번 꿈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그쳤지만 이번 꿈은 로스가 정말 요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미나에게 확신시켜줬다. 결국 미나는 요새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 그러나 요새의 이름도 위치도 전혀 모르는 그녀는 로스가 싸웠던 전쟁터를 무작정 헤매며 찾을 수밖에 없었다. 모두들 미나가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지나친 나머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예감을 굳게 믿었다. 미나는 자신이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꾼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 1년이 지났다. 미나가 첫 번째 꿈을 꾼 지 벌써 2년 가까이 되었다. 어느 날 미나는 이름 모를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옆 산봉우리를 보고 미나는 비명을 질렀다. 산 꼭대기에 그녀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요새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나는 미친 듯이 요새를 향해 달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무리의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폐허가 된 요새 속에서 미나는 꿈속에서 본 큰 바위를 찾아냈다. 그녀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필사적으로 바위를 옮기려 했었다.
미나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마을 사람들도 반신반의하며 그녀를 도왔다. 모두의 노력 덕분에 요새 입구를 막고 있던 바위가 옮겨졌다. 그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정말 로스였다. 알고 보니 로스는 전쟁 중에 무너져 내린 요새 속에 매몰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요새 안에 대량의 음식과 술이 비축되어 있던 덕분에 로스는 미나가 그를 구하러 달려올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지 않은가? 만약 당신도 초감각적 지각을 깨우고 싶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며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기 바란다. 이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기적이다. 그렇다면 미나는 어떻게 이 이상한 꿈을 꿀 수 있었을까?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 어째서 꿈은 되풀이 되었을까? 내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미나 자신의 초감각적 지각의 공로다. 로스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로스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게 했다. 그렇다면 초감각적 지각의 이런 힘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초감각적 지각은 어떤 자극에 의해 깨어나면 예감이 된다고 설명했다. 초감각적 지각 속의 정보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극이라는 도움이 필요하다. 미나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 그녀는 로스를 기다리는 동안 동굴이나 바위 또는 전쟁 중에 폐허와 상처 입은 병사 등을 보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또렷한 의식 속에서는 로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초감각적 지각의 투사물이 되어 미나의 꿈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녀의 예감은 꿈속에서 나타난 것일까? 모든 인체에는 자기장이 존재하는데 사람이 사유를 하면 이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전기장을 통해 생물전기가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것이 뇌파다. 뇌전도를 보면 대뇌는 4가지 뇌파를 생성한다. 긴장했을 때는 베타파다. 졸음을 느낄 때는 세타파로 변한다. 다시 깊은 잠에 들면 델타파로 변한다. 편히 쉬면서 정신적 긴장을 풀어 영감이 끊이지 않을 때 알파파가 생성된다. 초감각적 지각을 일깨우고 싶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알파파다. 편히 쉬면서 정신적 긴장을 푼 상태라면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정보는 흡수된다. 기분이 좋거나 조용히 묵상할 때면 줄곧 각성되어 있던 베타파, 델타파, 세타파는 약화되고 알파파는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파형은 운의 뇌파의 바이오리듬과 흡사한 것이어서 영감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영국의 가속학습 혁신가 콜린 로스의 말을 인용해보자. 이완과 묵상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뇌파는 공상이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대뇌 상태를 만든다. 그것은 경계심을 풀어 영감이 떠오르게 하고 더 빠른 자료 수집을 통해 기억력을 증가시킨다. 알파파는 당신이 무의식 상태에 놓이게 한다. 게다가 당신의 자아상은 주로 무의식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알파파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유일한 경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긴장이 완화된 상태인 수면 중에 더 쉽게 초감각적 지각이 깨어나는 것이다. 바로 이때 낮 동안 의식 속에 보관되었던 투사물과 초감각적 지각 속의 모호한 정보가 서로 결합해 여러 가지 예감으로 나타난다. 이제 대뇌가 완전히 이완된 상태 혹은 정신을 집중했을 때 알파파의 파동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명상은 효율적으로 알파파를 만들어준다. 꾸준히 연습하여 알파파를 만들어내고 집중훈련을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내면의식이 활성화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의식의 집중을 높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사합니다.